예, 한덕수 대행이 조금 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권한대행으로는 4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대 양당의 경선 레이스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조금 전에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46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시정연설을 앞두고 로텐더홀에서 이제 팻말 시위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배경에 따른 건지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추경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요청을 해왔는데 시기도 너무 늦었고 또 규모도 굉장히 작아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을 빙자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 비상시기에 국가 관리를 잘해야지 자꾸 제밥에만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을 대신해서 경고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정 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내용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크게 보면 세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대형 산불이 있어서 그 재난을 복구하는 예산이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특히 트럼프발 관세 장벽이 우리 수출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특히 민생이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해서 이런 게 이제 담겨 있는 추경인데 크게 방향으로 보면 틀리지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규모가 너무 작아서 되게 이제 한국은행이 추계할 때 최소한 15조 원은 넘어야 그래야 이제 경제 GDP 성장에 0.1%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지금 12조 원 규모는 너무 작다. 특히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적 정책들이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많다 이런 거여서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지금 민생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소위 지역화폐 같은 거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를 살리는 대책 관련한 예산을 추가로 좀 증액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과 좀 연결지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추가 경정 예산이 이 시점에 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정부 본 예산에서 4조 6천억 원에 대한 감액만 있었지 실제로 국회를 통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한 예산은 일체 0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작년 국회에서 올해 예산 통과 때 이 상반기에 추가 경정 예산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을 한덕수 총리와 연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불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재난에 대해서 즉각적인 이 처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 편성돼 있었던 예산 중에서 많은 예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과거에 발생했던 재난 복구 비용만 있는 거지 이렇게 새롭게 발생한 재난 예산에 대해서는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의 핵심은 바로 이 산불을 비롯해서 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예산이 1번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통상 위기, 지금 미국도 완전 전격적으로 나서서 우방국에 더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과 협상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이 하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예산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민생 안정, AI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없다가 생긴 예산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한독수 출마 선거 관련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출마선과 연관시키기는 오히려 이상하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안 심사한다고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게 딱 감기 걸렸을 때 바로 약 먹고 즉각 처방해야지 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회 열렸을 때 빨리 4월 30일까지 지금 예상대로 국회 진행이 돼서 5월 1일 날 전체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돼서 즉각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어쨌든 이 추경 시정 연설 등과 출마설과는 좀 별개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작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 출마설에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을 만약에 낸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대미 협상 후에 좀 결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도 있고 아니라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 대선 출마에 관해서 좀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도 맞물려서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 마감이 5월 3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출마를 할 거면 5월 3일 이전에는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이미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진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임명을 안 하고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 해야 될 헌법재판관은 본인이 지명을 했다가 헌법재판관에서 가처분 인용이 돼서 이제 임명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권한대행이 지금 이 내란으로 생긴 비상시기를 과도적으로 관리하는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여전히 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사실상 지시를 받고 이 소위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뭐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무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가까이서 좀 지켜본 적이 있는데 개인의 성품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전 출마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 지금 내란 세력들이 어떻게든 이제 한덕수로 뭘 해보려고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긴 어렵습니다만 5월 3일 이전에는 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겠죠. 관련해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의 뒤에 귀국하는 27일 이후에 좀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당내에서 좀 어떻게 이 상황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출마에 대한 여부를 밝힌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예. 같은 경우는 저희 당 경선이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경선이 완료가 됐고 이제 4분 남은 상황에서 2차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이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이렇게 3일 이어서 후보들에게 국민적 관심을 받을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당 후보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내에서 왈가왈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미 우리 당 경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를 리는 만무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과 연관해서 말씀은 좀 드리기 곤란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양 정치권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서로가 하겠다고 손을 들어도 사실 대권 후보로 거론되기가 힘든 상황인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불러내려고 할까? 참 양쪽 정치권에 지긋지긋해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정치권과 좀 물러서 있어서 안정감 있게 국정을 운영을 하는 데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선출하는데 그런 국민적인 여망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 군데서 출마를 이렇게 그 원하는 기자회견들이 아마 또 3일 연속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결심을 하게 된다면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금의 야당이 이제 의회 독재에 이어서 사법 독재, 행정 독재까지 가는 거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이런 분위기는 마지막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네.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론조사에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실제로 지난번 소위 내란 친위 구테타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으로 생겨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과 단절하고 내란을 반성해야 되는데 내란에 동조하는 일부 사람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건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의원님 지금 민주당 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재탄핵 이야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 중에 정말 위헌적 행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헌법재판관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안 하려고 했고 자기가 행사하면 안 되는 두 후보에 대해서는 지명을 했었고 이게 다 매우 위헌적 행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탄핵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한덕수가 대선 출마하기를 바라는 일부에서는 그게 오히려 대선 출마의 명분을 만들어준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탄핵의 요건은 매우 충분하나 탄핵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잘 수렴해서 판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탄핵의 요건을 갖춰서 탄핵을 쓴 게 아니라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를 하고자 줄곧 써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30번에 걸치는 탄핵을 했고 지금까지 판결 난 것 중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이 인용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인용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소위 그 행정부 겁방용으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검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하여서는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그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 사항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복귀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슨 위헌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언급하는 것 또한 겁방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냥 행정부 행정관료가 아니라 이렇게 정치 지도자로 인식이 됐던 계기가 바로 이 탄핵을 당했던 그 순간과 그리고 돌아왔던 그 순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당하게 탄핵을 받는 그 과정을 지켜봤고 그리고 다시 복귀를 해서 국정에 전념하는 모습 속에서 그냥 행정인 한덕수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 한덕수의 이미지가 각인된 게 바로 민주당의 불합리한 탄핵 소추안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거를 또다시 하겠다고 겁박만 하면서 실천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출마의 명분을 민주당이 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협박만 하고 있지 실제로 실천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짧게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탄핵에 대해서 여러 차례 했는데 헌재가 매우 관대하게 탄핵 인용이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해서.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이제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복귀하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이 월권적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명확하게 이거는 권한대행이 해서는 아니 되는 행동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처분 소송을 인용해 하지 않았습니까? 명백한 위헌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낸 게 아니고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안 심의의 결론을 남겨두고 헌재 그 효력을 정지시켜주는 상태지 무효라고 선언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던 국민의힘 2차 경선 토론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양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국민의힘 경선 토론의 과정에서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성해야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작년 12월 3일 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헌법 파괴적 불법 소위 친위 쿠데타, 소위 내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전 국민이 혼란스럽고 경제와 민생, 외교가 모두 다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절박한 반성 없이 그것을 주도했고 그것을 옹호했던 정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반성 없이 지금 일부 후보들이 나와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반성이 우선이다 싶은데 일부 후보들은 뭐 약간 레토릭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보면 국민의힘은 그 내란에 사실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는 것이 타당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게 된다면 그 부분을 반성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될 텐데 뭐 엉뚱한 키높이 뭐 가발 등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 싶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일 이제 1대1 토론이 2차례씩 있게 되고 이제 토요일 날 사자 토론이 있습니다. 뭐 각 후보들 물론 뭐 51%로 여기서 끝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최종 후보 2인의 가능성이 더 실리는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최종 후보 2명 누가 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국민들께 송구한 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과거를 딛고 새롭게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정치권이 더 쇄신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정해져 있고 뭐 90% 가느냐 뭐 거의 100% 가느냐를 놓고 이 독재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는 분명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1등, 2등 누가 될지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라진 점을 얘기한다면 사실은 의원들이나 당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먼저 나서서 내가 이런 의원들을 지지한다 이렇게 정치권이 여론을 선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저희는 첫 경선에서 마지막 경선은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만 국민 100%를 열어두면서까지 실제 민심이 원하는 후보가 누군지를 귀를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사실 저희도 궁금한 거예요. 누가 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굉장히 서로 우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당원 50%, 국민 50%라는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파이널은 그렇게 결정하더라도 중간 단계에서 국민 100%를 열어놓고 이렇게 민심을 여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꾸로 당원 당규를 고쳐서 민심이 들어올 부분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TV 토론회를 10여 차례 했다가 이번에는 단 2차례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론조사 기간도 총선에서 여론조사 회사 때 문제가 생겨서 당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런 여론조사 기관 가지고 공천을 하면 같이 하기 힘들다라고 사퇴했던 그 여론조사 기관을 끼워가지고 지금 또 경선하는 것 때문에 출마했던 대통령 지금 예비후보 중에 누군가는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을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끊임없이 쇄신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정당과 법도 바꾸고 문제 있는 여론조사 기관 들여오고 하면서 오로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척하는 정당 사이에서 누가 더 책임 있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선까지는 갈 것 같으세요? 과반 득표자 안 나오고요. 예, 그 부분은 처음부터 50%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관심사가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이제 90이 넘느냐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갈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저희가 어떤 관점표를 좀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제 충청과 이제 영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게 됐는데요. 예.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3년 전에 대선 후보로 나왔었는데 그 대선 후보에서 아까운 표차로 0.7포인트 차로 진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이 검찰 권력을 총동원해서 소위 사법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살아났지 않습니까? 또 아직 그 배후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칼로 또 살해하려고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 이재명 후보를 이제 일종의 뭘 악마화하려고 했던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게 다 안 되니까 12월 3일 날 계엄을 통해서 또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막아내고 또 민주당이 최전선에서 그런 부정의함을 이겨낸 과정들의 한복판에 이재명 후보가 있었다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90%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좀 더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망쳐놓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모든 분야가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되살리게 할 거냐, 누구를 중심으로 그것을 할 거냐, 이게 우리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이고 민주당 토론회에서도 이제 그런 면에서 주로 정책 중심의 토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늘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잡았습니다. 관련해서 좀 통상의 그런 절차와 다르게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냐. 민주당에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그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랐던 게 뭐냐면 1심 재판과 2심 재판이 너무나 극과 극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야 나도 앞으로 살면서 혹시 재판받게 되면 어떤 재판부에 배당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유무죄가 갈릴 수 있을까라는 이 사법부의 어떻게 보면 신뢰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법원에서 배정 즉시 전원 합의체라는 그런 그 칼을 꺼내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늦었지만 속도감 있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선거법 관련돼서는 앞선 선거에서 국민들의 민의가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돼야지 그 사람이 적법하게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맞는지 앞으로도 갈 수 있는 자리인지를 해서 다른 재판과 달리 명확하게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라는 633의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법부가 그동안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도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같은 경우는 소위 전체 평의 심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해왔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한 번 연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대표 사건 배정되자마자 이렇게 기일을 잡는 거를 보면 아 이제서라도 그 관련돼서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는 그런 피난처로 활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어떤 것도 예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이 좀 최종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보통 이제 대법에 이제 계류되는 법안들은 이제 소부로 먼저 갔다가 소부 안에서 뭐 내부에서 의견 정리가 잘 안 되거나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이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데 이번에 그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뭐랄까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너무 이례적이다. 이게 뭐 혹시 무슨 다른 행간에 무엇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약간 긴장을 했는데요. 지금 조희대 대법관의 생각은 대체로 이제 들리는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이제 3년 전에 대선 때의 토론 과정에서 생긴 거를 일종의 허위사실 유포로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서 무리하게 기소했던 거 아닙니까? 1심 판결이 전 문제가 컸다고 보는데 이 선거 때는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알았다 몰랐다. 그리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협박으로 느꼈다, 느끼지 않았다. 이런 이제 기억과 감정을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1심에서 사실은 뭐랄까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2심에서 이제 무죄로 바꾼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대법에 와 있는데 대법의 판단은 이게 가급적이면 다음 대선 이전에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이런 취지가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한간에서 이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둘러싸고 굉장히 긴 기간 일종의 국민들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헌재 시간이 굉장히 길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이재명 대표의 이 대법 판결을 앞두고 이제는 일종의 대법원의 시간이 왔다. 이런 것 때문에 이 한편으로는 주목도를 높이면서도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게 대체의 예측 아닌가 싶습니다. 그 쓰였던 법리에 대해서 올바른 법리가 쓰였는지를 판단하게 될 텐데요. 2심에서 국민들에게 사실 많은 조롱을 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진 편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법리에 대한 판결이 이 심리가 대법원에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정확한 판단이 없으면 향후에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에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때문에도 또 나라가 온종일 시끄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으신 분이 주요 후보다 보니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빠른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